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린 씨. 그날 새벽 저는 차가운 복도에 맨발로 선 채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조명, 그리고 믿기 힘든 장면. 아들 도연이 쓰던 방 안. 그 방에서 죽은 아들의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웃고 있는 며느리 서린의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 입술을 살며시 움직이고 있었죠. 도연 오빠, 나 예쁘지? 오늘은 이 립스틱 어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 한참이나 그대로 서 있다가 문고리를 붙잡고 말았습니다. 서린 씨, 그만해요. 제발. 문이 열리고 서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죄의식이 아닌 오히려 적개심에 가까운 감정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선물이 됩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이 방은 제 남편 방이에요. 제가 이 방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살고 있는 67세 여성 강미화라고 합니다. 사고로 아들 도연이를 떠나보낸 지 2년,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연이는 제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42이 되던 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저는 홀로 도연을 키웠습니다. 소풍 가는 날 도시락 싸주며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밤새워 시험 공부 도와주던 날들도 선명합니다. 도연이 결혼했을 땐 마음이 이상했지만 서린이라는 아이가 제법 예의 바르고 야무져 보였기에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2년 전 겨울 폭설이 내리던 밤 회식이 늦어 귀가하던 도연이가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이 멎은 뒤였어요. 장례식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아이의 방을 차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자던 침대, 책상, 벽에 걸린 시계, 옷장 속 옷까지 하나하나 그대로 두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떠 아들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잘 자고 있니? 우리 도연이 엄마는 오늘도 참는다. 그리고 그날 이후 며느리 서리는 제 곁을 떠났다가 어느 날 불쑥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다시 지내도 될까요?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했지만 더 놀라운 건 그녀가 한 다음 말이었습니다. 도연 오빠 방에서 지내면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제 손에 들려있던 국그릇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말이 너무도 생경했어요. 전 아직 도연 오빠랑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 집도 오빠 명의잖아요. 같이 살던 곳에 있으면 오빠랑 함께 있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 말엔 애틋함보다 이상한 강단이 느껴졌습니다. 눈은 촉촉했지만 그 안에는 냉정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그래도 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도연아, 내가 이 아이를 붙잡고 싶어 그런 마음을 들게 한 거라면 엄마가 참아볼게. 그렇게 서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도연의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밤 화장을 곱게 하고 외출했다가 새벽 2, 3시가 넘어야 들어오기도 했고 향수 냄새가 방 안가득하게 퍼져 있기도 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슬픔의 방식이 다른 거겠지. 나는 엄마고 쟤는 아내였으니까. 하지만 그날 새벽 화장실에 가다 도연이 방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그 장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서리는 도연의 옷을 입고 화장을 고치고 있었고 아들 이름을 부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빠, 나 예뻐? 오늘은 이 옷 어울려? 이건 애도의 방식이라기보다 집착이고 위태로움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서린 씨, 제발 그만해요. 도연이 좀 쉬게 놔둬요. 그녀는 놀라면서도 눈을 치켜뜨며 되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이 더 이상 제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긴장과 혼란의 연속이었고 서리는 제 감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렇지 않게 도연의 방을 차지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도연의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는 걸 보고 멈춰 섰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고 서랍 모서리에 접힌 종이 하나가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 방 어딘가에 도연이가 남긴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자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서랍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도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리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옷장 뒤, 책상 서랍, 수첩 사이사이까지 샅샅이 뒤졌고 그곳에서 저는 2개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출생신고 정정 신청서, 그리고 하나는 엄마에게 도연 이라고 적힌 편지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2개의 봉투, 하나는 무거운 관공서 서식지 위에 인주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출생신고 정정 신청서였고 다른 하나는 희미하게 색이 바랜 노란 편지 봉투. 엄마에게 도연. 봉투 앞에 또박또박 적힌 아들의 글씨체를 보는 순간 무릎이 탁 풀리듯 힘이 빠졌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 제대로 편지를 꺼낼 수도 없었어요. 한 장, 2장 봉투 속엔 3장 분량의 편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엄마가 읽을 땐 아마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첫 문장을 읽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보다 먼저 가서 미안해요.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전부는 몰라도 아프게 알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서린이에 대해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애는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난 그 아이까지도 품기로 했어요. 아이를 처음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 작은 손이 내 옷깃을 잡던 순간 나도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느꼈어요. 도연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마음이 너무도 여리고 따뜻한 아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린이는 점점 변했어요. 아이보다도 명품 가방, 아파트 평수, 남들 앞에서의 체면을 더 중시했어요. 편지글 곳곳에 도연이의 고민과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엄마. 서린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도연 씨,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가진 게 없잖아요. 당신이랑 결혼한 거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야. 전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애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떠나고 나면 서린이는 아이를 데리고 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엄마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제발 그 아이만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제 아들은 아니지만 그 아이는 내 마음으로 품은 아이였어요. 편지를 덮는 순간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아, 넌 죽어서도 사람을 품고 있구나.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함께 발견한 출생신고 정정 신청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설인의 이름이 모로, 도연의 이름이 부로 되어 있었고 그 아래 정정 사유 친생자 아니므로 확인됨이라는 난이 추가로 표기되어 있었죠. 도연은 아이의 출생 신고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밑부분 설인에 잡힐 서명과 도연의 서명은 나란히 찍혀 있었고 날짜는 도연이 사고를 당하기 불과 열흘 전이었습니다.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한 거니, 도연아. 제 가슴이 그 어느 때보다 아프게 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와 서류를 가슴에 껴안고 도연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이제서야 안다. 넌 마지막까지 책임지려고 했구나. 근데 설인이는 그 마음 알기는 했던 걸까? 그 다음 날 아침 설인은 평소처럼 화장 곱게 하고 나가려다 저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걸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난 더는 이 집을 내어줄 수 없어. 그리고 마침내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녹음기였습니다. 그 녹음기는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전원이 켜져 있었고 배터리는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들려온 것은 낮고 느긋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인아, 여기 진짜 너희 집 맞는 거야? 그에 이어 들려온 설인의 웃음소리. 응, 원래는 시댁집이었는데 이제는 뭐 내가 관리하는 셈이지. 대박인데? 너 진짜 대단하다. 걱정 마. 그 시어머니? 그냥 불쌍한 노인네야. 이제 곧 다 정리될 거야. 그 순간 저는 녹음기를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간신히 억누르며 다시 되감기 버튼을 눌러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설인이 집을 자기 명의로 돌리기 위해 계획한 대화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법적 상속, 재산 분할, 그리고 보험금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된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 속엔 또 하나의 음성이 더 있었습니다. 내가 그 보험증권 처리만 끝나면 바로 움직일게. 당신은 그냥 조용히 어머니한테 정리 얘기 꺼내. 괜히 의심 사지 말고. 남자의 목소리는 설인과 내연 관계인 누군가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명확했으며 어딘지 익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도연이 사고랑 연관이 있는 걸까? 의심이 퍼지기 시작하자 모든 퍼즐이 이상하게 끼워져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도연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 집을, 이 아이를, 그리고 내가 남긴 걸 절대 헛되게 두지 않을게.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도연의 생전 가장 가까웠던 회사 동료 재혁 씨를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이모님,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재혁 씨는 저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이가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제게 부탁한 게 있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이모님께 전달해 달라고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USB 하나, 녹취록 출력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설인과 어떤 남자가 강남의 한 고급 레지던스 로비에서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같은 남자의 차에 타고 나가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남자 누구죠? 그게 도연 씨도 끝까지 확인은 못했어요. 이름은 박태준.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인 씨랑 꽤 오래된 사이 같았어요.
결혼 전부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그 아이도 혹시, 네. 도연 씨 말로는 그 아이는 자기 친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받아들였다고 했죠. 사랑이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모님이 그런 아들을 키우신 거 존경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거기엔 도연이 작성한 유언장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어진 뒤엔 이 집과 보험금은 어머니 앞으로 명예 이전을 부탁드립니다. 서리는 제게 상처도 많았지만 그 아이만큼은 부탁드립니다. 그제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 녹음, 사진, 유언장. 모든 증거는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철저히 계산된 행동으로 제 아들과 그리고 저를 이용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엔 또 하나의 이름, 박태준.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야. 그날 아침 저는 서린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린 씨, 오늘은 잠깐 이야기 좀 하고 가요. 서린은 미소를 띠며 의자에 앉더니 된장국에 밥을 말아 한 입 떴습니다. 어머님 된장국, 오늘따라 더 맛있네요. 저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요. 입에 맞으면 다행이고요. 근데 이 집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집이요? 도연이 명의로 돼 있는 이 집 말이에요. 서린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죠. 혹시 어머님 명예 변경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놓고 정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서린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예의 바른 말투는 사라지고 어느새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법적으로 남편의 배우자였고 아이의 어머니예요. 당연히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절반 이상 있죠. 도연이가 남긴 유언장,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유언장이요? 제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도연이가 남긴 영상과 문서들. 그 안에는 서린 씨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서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저는 USB 옆에 녹음기까지 함께 올려두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린 씨가 박태준이라는 사람과 나눈 대화. 다 담겨 있어요. 그거 불법 녹음이에요. 맞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이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었냐는 거예요. 서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더군요. 이 집은 도연이의 것이었고 이제는 그가 남긴 뜻에 따라 처리할 거예요. 그 말에 서리는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진 않네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몇 가지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핸드백, 그리고 아이 사진 한 장. 하준이는 데려가시겠어요? 그 말에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애는 어머님이 키우는 게 나을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엉망이라. 그렇게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무겁게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하나의 막이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법무사무소의 방문에 도연이 남긴 유언장과 재혁 씨가 건넨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미화 어르신 맞으시죠? 아이 하준 군에 대해 위탁보호자 신청 기록이 없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하준이가 보육원에 있나요?
서린이가 데려간 줄 알았는데요. 공무원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준군은 2달 전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떠났습니다. 작성인은 서린 씨였고 긴급 보호 요청이 들어와 즉시 위탁 조치되었고요. 이후 연락이 두절돼 보호자 부재 상태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린은 도연의 사망 이후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홀로 행동의 자유를 얻었던 겁니다. 그 아이를 방패처럼 이용해 놓고선 결국 버리고 떠났구나. 하준이 보육원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저는 그 길로 곧장 해당 보육원에 연락을 취했고 며칠 뒤 정식으로 면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서린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었지만 유언과 명백한 증거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기에 법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보육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미화 어르신이시죠? 하준이가 계속 할머니 얘기를 해요. 혹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저는 다시 가방을 들고 하준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작은 마당에 앉아있던 하준이는 제가 다가가는 걸 보고도 말없이 눈빛만으로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그래, 하준아. 나야.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너 우리 집에 올래? 도연이 아빠 방에서 우리 같이 지낼까?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시장에 들러 정우가 좋아하던 국수와 멸치 다시마, 달걀 한 판을 샀습니다. 우리 하준이 집에 오니까 좋지? 차 안에서 조심스레 물었더니 하준은 창밖을 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여기 도연 아빠가 살던 집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는 하준이도 같이 살 집이야. 아이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불안과 기대가 섞인 눈빛. 괜찮아. 이 집에서는 누구도 너를 혼자 두지 않아. 도착하자마자 하준은 도연이 쓰던 방을 조심스레 둘러봤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만져보고 책상 위 액자 속 도연의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죠. 아빠 웃고 있어요. 그래. 도연이는 늘 사람을 따뜻하게 웃으며 봤단다. 그날 밤 저는 된장국에 계란찜, 김치전까지 차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준은 쭈뼛거리다 조용히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자.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하준을 깨우고 머리를 빗겨주고 등굣길에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아이도 점점 웃는 법을 배웠고 말수가 늘었으며 집안 곳곳에 자신만의 물건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태호 아빠 나한테 실망한 적 있을까요? 저는 놀라서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애들이 그래요. 진짜 아빠 아니라고. 그래서 나한테 관심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내가 자기 아들이 아니어도 누구보다 사랑했어. 널 위해 도시락 싸고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매일 밤 책 읽어줬단다. 그 아이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나는 다 알아. 하준은 고개를 숙였고 두 뺨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도연 아빠 아들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지. 그리고 지금은 나의 손자야. 그날 밤 하준은 처음으로 제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지키던 아이 엄마가 잘 안고 살아갈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부녀의 모임에 참석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내가 데리고 사는 아이 있잖아. 도연이가 마음으로 품었던 아이인데 아직 마음에 상처가 많아. 혹시 너희 애들한테도 좀 따뜻하게 말 좀 전해줄 수 있을까? 잠시 정적이 흐른 후 30년 된 친구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화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가 너랑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그 애가 내 아들보다 소중하겠니? 넌 그냥 다시 웃는 얼굴 보여줘. 우린 그걸로 돼.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너무 겁먹었었나 봐.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하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아저씨는 과자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젠 우리 마을 식구니까 편하게 오거라. 그리고 하준은 그날 처음으로 친구와 손잡고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나 학교 끝나고 피구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반장 선거 나간대요. 그래. 그럼 공약은 뭘로 할 거야? 급식에 계란말이 2번 먹기.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 오래전 도연이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웃음으로 채워졌던 하루들이 계속되었지만 모든 날이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하준이 학교에서 돌아온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툭 던지더니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준아, 무슨 일 있어? 없어요.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온 짧은 대답. 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에 몸을 말고 있는 하준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준아,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혼자 삼키지 않아도 돼. 잠시 침묵하던 하준이 이불을 살짝 걷으며 눈물 고인 눈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애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어요. 너 보육원 애잖아. 내 아빠도 엄마도 없잖아. 그리고 어떤 애는 할머니한테 얻어먹고 산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받아야 했던 시선들, 말들, 상처들. 하준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할머니가 너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우리가 어떤 가족인지 그 아이들이 몰라도 괜찮아.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해. 넌 누구보다 귀한 아이야. 하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아도 돼요? 그럼. 넌 우리 가족이야. 언제까지나. 그날 밤 저는 하준이 잠든 뒤 책상에 앉아 하준의 학교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께, 하준이는 상처가 많은 아이입니다. 저희 가족은 보통의 형태는 아니지만 하준이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입니다. 혹시 아이가 학교에서 위축되거나 눈치를 본다면 그건 저희 어른들이 좀 더 보듬어줘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준이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만 선뜻 먼저 다가가지 못하더라고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준이 학교 축제에서 발표회를 한다며 저를 초대했어요. 할머니, 꼭 와야 돼요. 맨 앞줄에 앉아서 봐요. 그날 하준은 무대 위에서 동화 낭독을 했습니다. 제목은 내 마음의 문. 하준은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면 그 안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저는 관중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가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하주는 저를 향해 달려와 말했어요. 할머니, 나 이제는 괜찮아요. 앞으로 더 씩씩해질 거예요. 그래, 우리 하준이 최고야. 그날 밤 하준은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발표회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 할머니가 웃었다. 내가 울지 않고 잘한 걸 보고 웃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고이 접어 서랍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내가 사랑했던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 하준과 함께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키는 부쩍 커져 이제는 제가 고개를 들어야 눈이 마주칠 만큼 자랐습니다. 얼마 전 중학교에 입학한 하준은 반 친구들에게 의젓한 모습으로 소개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강하준입니다. 지금은 할머니와 살고 있어요. 제 가족은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매일 아프지만 이 아이 덕분에 저는 다시 웃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주는 가끔 묻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도 도연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도연이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그 아이가 지키고 싶었던 전부니까. 그날 우리는 함께 도연이의 납골당에 갔습니다. 하주는 조심스레 꽃을 올려놓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아빠,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재미있고 친구도 생겼어요. 그리고 할머니 밥이 정말 맛있어요. 언젠가 아빠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도연의 사진 앞에 두 손을 모은 채 인사하는 하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남긴 건 사랑이야. 그게 이 아이를 통해 이렇게 커지고 있어. 그날 저녁 우리는 된장국을 끓여 나눠 먹고 마당에 나가 별을 세며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별 많다. 도연 아빠도 보고 있을까요? 그럼 그 아이는 늘 우리 곁에 있을 거야. 하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 결혼하면 꼭 도연 아빠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저도 제 아이에게 할머니 된장국 끓여줄 거예요. 요즘 저희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엔 학교 보내고, 낮엔 장을 보고, 저녁엔 밥을 해 먹고,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면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준아,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할머니도요. 저를 안아줘서 고마워요. 가족이란 건 이런 게 아닐까요? 핏줄로만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리고 삶입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도연이 떠난 그날 이후로 멈춰있던 시간도 이제는 다시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엔 매일매일 도연이의 미소와 하준의 눈빛이 함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우리의 하루들. 그 하루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